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현수는 오전 내내 식은 밥덩이처럼 방에만 누워 있었다. 오후가 돼서야 그는 겨우 붕대를 감은 손으로 그동안 일하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설마 그 손을 해가지고 일하러 온 건 아닐 테지? 현장 소장은 쏘아붙이듯 현수에게 말했다. 병원에 갔더니 한 보름이면 나을 거래요. 그때는 다시 일할 수 있겠죠? 가봐야 알지. 우리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와봐. 현수는 공사장을 나와 무작정 길을 걸었다. 그가 걷는 길 양쪽으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한숨을 몰아쉬다가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모두 출근한 오후인데도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현수는 화가 났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 마신 소주병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져버렸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잠시 아이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햇살이 병조각 위로 부서지며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는 현기증에 눈을 감았다.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을 생각했던 건 바로 그때였다.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그가 아니었다. 현수는 큰 걸음걸이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엄마는 어딨니? 집에 있어요. 아빠는? 아침에 회사 갔어요. 너 지금 아빠 보고 싶니? 네. 그럼 수진이 우리 아빠한테 갈까? 아저씨는 아빠 친구란다. 우리 아빠한테 가서 인형 사달라고 할까?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는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현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걸어 나왔다. 그는 아이에게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언제 전화를 해야 하고 얼마를 요구해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방으로 데려온 지 1시간쯤 지나면서 아이는 불안한 빛을 보였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현수는 초조했다. 수진아, 울지 마. 아저씨가 나가서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빵도 사올게. 아저씨 올 때까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아저씨한테 혼나. 알았지? 그는 아이를 방에 두고 집에서 멀지 않은 가게로 갔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샀다. 가게를 나오면서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더 어두워지면 전화하리라 마음먹고 그 아래 문방구로 갔다. 만일의 경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때를 쓸 때를 대비해 끈과 비닐 테이프를 샀다. 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아빠한테 전화하고 왔거든? 그런데 아빠가 내일 엄마하고 같이 널 데리러 온다고 했어. 오늘은 여기서 아저씨하고 같이 자래. 싫어요. 나 엄마한테 갈 거예요. 빨리 집에 데려다 줘요.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왜 혼자 밖에 나갔어? 아저씨가 나가지 말랬지? 죽일 듯이 쏘아붙이는 현수 앞에서 아이는 그저 울기만 했다. 너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아저씨, 손 다쳤잖아요. 아이는 데일밴드 한 통을 현수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는 약국에 가려고 방을 나갔던 거였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가 준 데일밴드를 바라보며 낮에 현장 사무소에 갔을 때 소장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현수는 꺼냈던 끈과 비닐 테이프를 등 뒤로 감췄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내가 여태껏 무슨 생각을 했단 말인가. 수진아, 우리 빨리 엄마한테 가자. 현수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현수는 어린 수진과의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의식 깊은 곳에서 숨을 쉬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기어코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온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랑은 끝끝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 우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지팡이로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긋이 웃으며 손가락만 한 종이 우산을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우산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밤.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온다. 지섭은 기도를 멈추고 아내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숲속에 매미 한 마리가 살았어요. 매미는 키가 큰 느티나무에 앉아 뜨거운 여름을 노래했지요. 맴. 그때 귀여운 꼬마가 나무 아래에서 매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미야, 나하고 얘기 좀 할래? 넌 누구니 꼬마야? 매미는 잎사귀 뒤로 몸을 감추며 말했어요. 나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야. 그런데 꼬마야, 너는 내가 보이니? 아이들이 잡아갈까봐 이렇게 숨어있는데. 난 노랫소리만 들어도 너희들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매미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조용히만 있으면 아이들도 너희들이 있는 곳을 모르잖아. 그건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여름을 노래하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 없거든. 윙윙거리던 냉장고의 숨소리가 멈추고 잠시 고요가 흐른다.
아내의 이야기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아기 옆에서 곤히 잠이 들어 있었다. 아내의 손바닥 위로 나비처럼 내려앉은 그림책. 지섭은 그림책을 들어 가슴에 안았다. 아내가 읽어준 그림책 속엔 매미가 나오고 귀여운 아이가 나오고 느티나무가 나온다. 그런데 매미 그림도 귀여운 아이 그림도 느티나무 그림도 책 속엔 있지 않다. 앞을 못 보는 아내는 손끝으로 점자를 더듬어 매일 밤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아, 눈송이처럼 수북히 내려앉은 많은 점자들. 아기는 알까? 그 많은 점자들이 엄마의 손끝에서 매미가 되고 귀여운 아이가 되고 느티나무가 된다는 것을. 감아도 감기지 않는 아내의 두 눈을 바라보며 지섭은 방을 나왔다. 볼 수 없는 그의 눈에서도 총총한 샛별이 떨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화로운 밤을 주셔서. 하늘에 심은 꽃. 선영 씨는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 씨는 딸 소라를 데리고 마로니에 공원으로 갔다. 겨울의 한낮 투명한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의 하늘 위로 한때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연인들이며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봄철 미나리처럼 싱그러웠다. 선영 씨는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낡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한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애기 엄마, 이것 좀 사줘요. 할머니는 하얗게 튼 손으로 껌과 초콜릿을 내밀었다. 할머니, 초콜릿 주세요. 껌도 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할머니는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깊게 팬 할머니의 주름살엔 살아온 험난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 씨는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엄마, 저 할머니 불쌍하다. 그치? 소라야, 꼭 그렇게 생각하진 마. 할머니는 너처럼 예쁜 손녀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껌을 파시는 건지도 모르잖아. 아마 할머니도 행복하실 거야. 소라야, 있잖아. 세상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단다. 엄마, 근데 저 언니랑 오빠들은 왜 할머니한테 껌을 사지 않아? 음료수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말이야. 글쎄, 멀지 않은 곳에는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음료수 캔을 하나씩 들고 있는 학생들은 할머니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모녀는 공원을 나와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엔 어느새 어둠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장례 행렬처럼 웅성거리며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선영 씨가 추위로 빨개진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지하도 계단을 오를 때였다. 계단 중간쯤에 바구니를 앞에 놓고 한 여자가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엔 가엾게도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소라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걸. 차비를 빼고 그녀에게 남은 건 100원짜리 몇 개뿐이었다. 바구니 속에 동전 몇 개를 넣으면서도 그녀는 아기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다. 승차권을 사기 위해 지하철 매표소로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아기 엄마에게로 다가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새파랗게 얼어버린 아기 얼굴을 감싸주었다. 옷이 없어서 엄마 춥겠다. 그치? 아니야, 엄마 안 추워. 집에 다 왔잖아. 근데 소라야, 엄마가 사준 새우깡 어딨어? 응, 아까 엄마가 아가한테 옷 덮어줄 때 아가 옆에 놓고 왔어. 아가 먹으라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소라를 꼭 안아주었다. 먼 하늘의 푸른 별빛이 그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밤길을 걸으면서 그녀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가 철들 무렵 그녀의 엄마는 그녀 곁을 떠났다. 변변한 사랑 한 번 엄마에게 드리지 못했다. 선영 씨의 추억 속에 엄마라는 이름은 명치 끝에 고스란히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아,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라도 대접해드릴 수만 있다면. 선영 씨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별이 뜰 때까지 우리는 산동네에 소복이 밤이 내리면 유난히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수연이네 가족이 산동네에 새들어 산 지도 2년이 넘었다. 수연이 아빠 최 씨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해가며 강아지 풀처럼 억세게 살아왔고 이즈막엔 늘 공사판으로만 떠돌아다녔다. 수연이 엄마는 막내 영재가 3살 되던 해부터 집에서 멀지 않은 봉제 공장으로 일을 다녔다. 야간 작업이 있는 날이면 엄마는 종종 늦게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다. 엄마는 꽃송이 같은 세점 분신을 남겨두고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엄마가 떠나버린 겨울, 수연이에겐 또다시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다. 아빠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대퇴골과 슬개골이 골절되었고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거의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몇 달간 병원에 있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수연이 아빠는 목발을 하고 병원을 나왔다. 수연이 아빠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껌과 초콜릿을 들고 공원과 음식점을 돌아다녔다. 거리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하얗게 입김을 내뿜으며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거리 한쪽에는 구세군 아저씨가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풉시다.
영우가, 영재야,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누나가 집에 가서 라면 끓여줄게. 알았어, 누나. 수연이는 두 손으로 영재의 차가운 귀를 감싸고 길을 걸었다. 그때 멀리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아빠였다. 수연이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누나! 저기 아빠 있다! 아니야, 영우가. 아빠 아니야. 아빠가 왜 저기 있니? 아빠 맞아. 누나, 아빠야. 아빠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영욱이를 수연이는 붙잡았다. 가지마, 영우가. 아빠가 우리를 보면 슬퍼할지도 몰라. 그렁그렁 맺힌 눈물 때문에 수연이의 눈에는 아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빠는 지친 모습으로 목발에 몸을 기댄 채 건물의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어린 동생들과 길을 걸으며 수연이는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눈 쌓인 작은 성당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계단 위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은 헌 옷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수연이는 아빠의 낡은 점퍼를 생각했다. 수연이는 점퍼 하나를 손에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성당의 한쪽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수녀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얘들아, 추운데 여기서 뭐해? 수연이는 수녀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옷 필요하니? 내가 입기에는 클 것 같은데. 아빠 주려고요. 그랬구나. 그럼 아빠 갖다 드리렴. 근데 아가들이 추워서 안 되겠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수녀는 아이들과 함께 성당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마르티나 수녀야. 너는 이름이 뭐니? 수연이요. 최수연. 수연이는 몇 살이야? 12살이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원래는 그런데요. 지금은 1년 동안 학교를 쉬고 있어요. 왜?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아빠가 많이 아팠거든요. 동생들도 봐야 하고요. 엄마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수연이는 정말 착하네.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사무실 한쪽 세장 앞에 얌전히 쪼그려 앉아있던 영욱이가 세장 안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십자매라는 새야. 예쁘지? 네. 영욱이와 영재는 신기한 듯 이리저리 세장을 두들겨 보았다. 그 후로도 동생들을 데리고 자주 성당에 갔다. 그리고 마르티나 수녀로부터 성당에 있던 십자매를 선물 받았다. 동생들은 방 한쪽에 놓여 있는 십자매를 바라보며 온종일 즐거워했다. 하지만 방세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성난 얼굴로 다녀간 후로 어린 수연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무거웠다. 누나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누나가 말한 대로 매일매일 엄마 생각만 하면서 잤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 영우가 이리 와. 수연이는 영욱의 얼굴을 품에 꼭 안았다.
여보, 지난번엔 우리가 수연 아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주인집 여자가 말했다. 당신도 그게 마음에 걸렸었구만.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이 엄동설 안에 방을 빼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임자는 정말 그럴 셈이었나? 말이 그렇다는 거였지? 수연 아빠 아직 안 나갔겠지? 주인 남자는 마당을 지나 수연네 방으로 갔다. 수연 아빠 안에 있어요? 주인 남자는 방문 왼쪽에 있는 창문으로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창문 가까이 있는 십자매들이 세장바닥으로 떨어진 채 죽어 있었다. 방 안은 이미 연탄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두들 무사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 아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분간은 방세 걱정하지 마세요. 연탄가스 걱정일랑 안 해도 돼요. 참, 그리고 아침에 수녀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수연이를 찾기에 여길 가르쳐드렸거든요. 환자복 차림의 수연이는 주인집 여자의 말에 놀랐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손에 노란 프리지어 꽃을 들고 마르티나 수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수연아. 마르티나 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이는 자리에 일어나 마르티나 수녀의 품으로 달려갔다.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수연이의 입에서 신음처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창밖에선 소리 없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로 떠나간 엄마는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병실 유리창을 통해 울고 있는 수연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닿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눈송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정원. 김 씨가 인형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밤 10시쯤 한 중년의 사내가 김 씨의 인형 좌판으로 다가왔다. 그는 김 씨 앞에 놓인 인형들 앞에 말없이 쪼그려 앉았다. 검게 때가 앉은 와이셔츠 위에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이 인형 얼마예요? 신랑 신부 인형이요? 3,000원인데요, 손님. 하나 주세요. 네. 장사는 잘 되나요? 웬걸요. 하루에 서너 개도 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나마 인형이라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죠. 많이 파셔야 할 텐데. 3,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손님. 여기 있는 신부의 모습이 꼭 제 아내를 닮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1,000원짜리 3장을 건네주는 사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봉지에 담긴 인형을 꺼내 양복 바깥 주머니에 넣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김 씨가 사내를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였다. 점퍼 차림의 사내는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김 씨에게 다가왔다. 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은 매우 밝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요. 저번에 밤늦게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때 사간 신랑 신부 인형을 한 쌍 더 사려고요. 아, 그러세요?
김 씨는 신랑 신부 인형 한 쌍을 봉지에 넣어 사내에게 주었다. 사내는 신부 인형을 꺼내 다시 김 씨에게 건넸다. 저는 신랑만 필요하니까 신부는 여기 두고 가도 되겠죠? 사실은 집에 있는 신부 인형이 얼마 전 자기 신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랑 인형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인형값을 다 받기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마땅히 다 받으셔야죠. 신랑 인형만 가지고 가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뭐. 그래도 미안해서. 사내는 바닥에 놓았던 보따리 안에서 물건이 담긴 검정색 봉지를 꺼냈다. 이리로 오다가 길에서 과일 좀 샀어요. 별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 갖다 주세요. 왜 이런 걸? 감사의 표시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인형 많이 파세요. 사내는 김 씨에게 머리 숙여 인사까지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김 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사내가 주고 간 과일 봉지 안을 살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열흘 전 나는 밤거리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밤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죽기 위해 미리 봐두었던 한강으로 가는 길에서 당신을 만났던 것입니다. 무심코 당신이 있는 곳을 보았을 때 당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인형들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일일이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신랑 신부 인형을 샀습니다. 나는 사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오랫동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더 이상은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강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동안 여러 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절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난간 위로 한쪽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 발을 땅에서 뗐을 때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통이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깊이 찔린 나의 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떨어진 곳은 강물이 아니라 다리 위의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어떤 물건이 강물로 떨어지며 들려준 작은 소리가 내 의식 속을 송곳처럼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나보다 먼저 물속을 뛰어든 것은 내 주머니 속에 있던 인형이었습니다. 만일 그 인형이 나보다 먼저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강물로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세상을 증오하지 않고 거리에서 인형을 팔며 세상을 끌어안으려는 당신의 모습이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일 그날 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도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리에서 양말이라도 팔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장으로 가서 양말을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저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김 씨에게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하나밖에 팔지 못한 바닥의 인형들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와 딸아이의 소중한 꿈을 생각했다.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하루 안으로 기어들어가기만 했던 목소리에 기운이 실려 우렁차게 밖으로 터져나왔다. 인형 사세요! 예쁜 인형들 사가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정원이 있다. 그 정원에 지금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운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니 다음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엔 멋진 소나무를 꼭 심고 말 거야.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마음만 있다면 풀 한 포기만으로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부족함 때문에 넉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있는 힘껏 잠자리채를 휘둘렀습니다. 윙하고 바람 갈라지는 소리에 잠자리는 날개를 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잠자리가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어린 너한테 잡힐 뻔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자리는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잠자리를 보며 거미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리진 않았을 텐데.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 뿐이니까. 거미는 그렇게 말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잠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며 총알처럼 날아왔습니다. 산새는 표적처럼 박혀있던 거미를 낚아채듯 물고 갔습니다. 신음하는 거미에게 산새가 말했습니다. 거미야, 미안해. 내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나는 너를 보지 못했을 거야.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넉넉해질 때도 있습니다. 유리 조각. 혜수는 병원 현관 앞을 서성거렸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는 왔지만 막상 엄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혜수는 2년 전에 집을 나왔다. 그 후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남동생과 통화를 했을 뿐이었다. 집을 나온 후 그는 복잡한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혜수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며 병실 높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내팽개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 정문을 빠져나왔다. 거리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동굴 같은 자신의 것으로 가기 위해 태수는 지하철로 향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많은 돈을 핸드백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출렁이던 그의 눈빛이 멈춰졌다. 태수는 야수처럼 양미간을 좁히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태수가 금방 지나온 지하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지하도 계단을 내려갈 때 태수는 뒤에서 달려내려와 그녀와 몸을 부딪혔다. 태수는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순식간에 낚아챘다. 태수는 그날 이후 소매치기한 돈으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하루는 친구를 불러내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소매치기인 태수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집요하게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태수는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습관처럼 계속 바라보았다. 결국 시비가 붙어 격렬한 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 싸움으로 상대편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담자 모두를 연행했다. 밤새 조서를 꾸몄다. 태수는 모든 게 불리했다.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자 측과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합의금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달려왔다. 이런 일로 불러서 정말 미안하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거든. 너 말고는 연락할 데가 없었어. 형은 왜 그동안 엄마에게 한 번도 오질 않았어? 사실은 전에 한번 병원에 가긴 갔었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지만. 엄마는 좀 어떠시냐? 놀라지 마, 형.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끝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돼. 뭐? 왜 돌아가신 거야? 왜? 왜는 왜야. 결국은 병원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아니, 병원비 없다고 사람을 죽게 해? 그게 병원이야? 워낙에 많은 수술비가 들어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래도 병원 측에서 많이 도와줬어. 나중엔 할 수 없이 엄마를 집으로 모셔갔지 뭐.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내친다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정붙이지 못하고 벌레처럼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동구할 데가 없었나? 내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언제 형이 나한테 연락처 같은 거 가르쳐 준 일 있어? 형이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해? 얼마 전 내 여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었어. 그런데 그걸 내게 갖다 주려고 병원으로 오다가 어떤 놈한테 소매치기 당했대.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놈을 잡지도 못했어. 그놈의 소매치기가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온몸이 굳어졌다. 태수는 자신이 생각한 게 틀리기를 바라면서 더듬더듬 물었다. 그 돈 어디에서 소매치기 당했어? 엄마 있던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지하도
계단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유리조각을 꽂아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한다. 심지어는 친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실눈을 뜨고 경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할아버지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영현 씨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거장으로 갔다. 버스 정거장 앞에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다. 노신사가 영현 씨 딸아이에게로 느릿느릿 다가왔다. 아가야, 몇 살이니? 참 예쁘구나. 아이는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할아버지 딸하고 나이가 똑같구나. 할아버지 딸도 너랑 똑같은 4살이거든. 할아버지는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너도 할아버지 딸처럼 손이 하얗구나. 아가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웃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이 왠지 슬퍼 보였다. 할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었다. 할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받아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이가 어려서 아직 돈을 모르거든요. 할아버지가 민망해 할까봐 영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받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보니 아주 오래전 제 가슴에 묻은 어린 딸이 생각나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제 딸아이는 딱 이 아이만 할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지워지질 않아요. 오늘따라 그 아이가 더 보고 싶네요. 그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금세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아이 손에 기어코 10,000원을 쥐어주었다. 할아버지가 당신 딸에게 주는 것 같아 영현 씨도 어찌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영현 씨는 어린 딸 대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행복한 하루. 지윤이 아빠는 안면 종양으로 많이 아팠다. 지윤이 아빠는 어린 지윤이와 지윤이 엄마를 남겨두고 멀고 먼 하늘나라로 갔다. 아래 있는 편지는 지윤이 아빠의 무덤 앞에서 지윤이 엄마가 쓴 편지이다. 당신이 누워 계신 보슬보슬한 무덤에 기대어 당신 딸 지윤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든 지윤이 가슴에 당신이 사다 주신 곰인형도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도 지윤이는 늘 당신 곁에서 잠들었지요.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문병 온 사람들은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지윤이는 아빠가 좋다고, 아빠가 불쌍하다고 매일 밤 베개를 들고 당신 방으로 갔습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아빠 얼굴이 무섭지 않냐고, 냄새나는 아빠 방이 싫지 않냐고, 목이 메어 지윤이에게 물어보면 지윤이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강아지 풀이 피어나면 당신은 내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아무 곳에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들꽃처럼 살 거라고요. 당신이 누워 계신 무덤가에 눈물처럼 피어있는 강아지 풀을 바라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먼 데서도 가까운 마음으로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착한 당신, 당신의 사랑이 있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통은 기린처럼 목이 길지만 삶은 때로는 흉악한 거인을 앞세워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흉기를 든 거인 앞에 우리는 맨 주먹이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진 자 앞에서 인생은 마술을 보여주니까요. 고통은 기린 목처럼 길지만 그만큼의 높이에 희망을 매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픔이 있다는 건 아직도 꿈이 남아 있다는 거니까요.